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유재영입니다.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한재윤입니다. 매스웍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오늘 준비된 이벤트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문의 및 기술 상담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맛있는 도넛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훈님, 오늘 준비한 내용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뮬링크를 활용한 모델 기반 설계의 핵심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뮬링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시뮬링크를 활용하여 모델을 만드는 법, 결과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시뮬링크 모델을 가독성 있게 정리하는 법을 실제 예제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중요한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링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링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시뮬링크로 뭔가를 만들면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시뮬레이터가 되는데요. 이때 시뮬링크로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모델입니다. 실제 어떤 것을 모사하는 것이 모델인데, 시뮬링크로는 주로 다이나믹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하느냐? 그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물리 시험은 굉장히 비싸고 여러 번 수행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전투기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번 시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이 소모되겠죠. 심지어 어떤 시험들은 굉장히 사람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반면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환경에서 컴퓨터의 연산을 통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확인하며 시험하는 작업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설계의 문제가 개발 말단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제여도 개발 말단에서 발견이 된다면 해결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개발 초기에 발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물리 시스템이 도출되기 전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슈가 될 사항들을 미리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모델이 개발 전체 프로세스의 중심이 되는 설계 기법을 모델 기반 설계라고 하는데요. 모델 기반 설계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사이클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센서가 없이도 다양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열심히 개발한 모델이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동일한 거동을 하는 코드가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이제 실제 배포하는 코드로 구현하는 작업과 코드를 검증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코딩하고 검증하면서 생기는 휴먼 에러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링크를 사용한 오늘의 예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습은 저희 매스웍스 본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태양열 발전은 패널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패널이 고정되어 있다면 태양이 움직이면서 빛이 들어오는 입사 각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발전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약 패널이 태양을 쫓아가며 바라본다면 발전되는 전기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뮬링크로 어떻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델을 가독성 좋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오늘 예제의 최종 완성 모습입니다. 태양열의 발전 패널과 패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모터, 그리고 그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기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터와 패널로 구성된 피지컬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터의 전압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설계하는 작업이고, 마지막 단계는 통합된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물리 모델링이 될 물리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모터와 패널 두 부품을 모델링하게 되는데요. 패널의 지배 방정식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외부에 가해지는 토크에서 댐핑 계수의 각속도를 곱한 저항 토크를 빼면 알짜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알짜 토크를 회전 관성인 J로 나누면 각가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모터의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모터도 비슷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압에 저항이 되는 전압, 그리고 모터 회전에 의한 전압 강화로 회로 저항에 의한 모든 전압 강화를 반영을 하면 알짜 전압이 나오게 되고, 그 알짜 전압을 전류의 변화에 대한 관성인 인덕턴스 L로 나눈 게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류를 얻으면 전류의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모델링해서 물리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뮬링크를 일단 띄워야겠죠. 시뮬링크는 여기 상단 창에 시뮬링크를 눌러서 비어있는 시뮬링크 모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블랭크 시뮬링크 모델을 띄웠습니다. 시뮬링크를 실행을 하면 모델링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여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인데요. 많이 쓰이는 모델링의 재료가 되는 블럭들이 기능에 따라 찾기 쉽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적분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패널의 각도가 두 번 미분된 값에서부터 각도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연산을 수행해주는 블럭이 이 적분기 블럭이고요. 사실 적분기는 거의 모든 물리 현상의 지배 방정식을 모델링하는 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 방정식을 보시면은 시간에 대해 풀어야 되는 변수가 시간이 아닌 그 변수의 미분값으로 표현이 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거를 시뮬링크에서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경우에 적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미분값인 각속도와 각도와 각속 미분값인 각가속도의 관계식 주어졌으니 적분기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각가속도가 들어가면 각속도가 나오고, 각속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적분기를 사용을 해서 이 수식을 이제 시뮬링크에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은 각 가속도와 각 속도의 관계식이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시간에 따른 각도 값도 알고 싶기 때문에 적분기 두 개를 꺼내왔습니다. 첫 번째 적분기에서 두 번째 적분기로, 두 번째 적분기에서 이제 나가는 게 각도 값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는 각 가속도가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에 들어오는 게 이제 각 가속도인 세타 도트고, 두 번째로 나가는 이 값이 세타 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값이 그 각도인 세타 값입니다. 수식에 있던 외력 토크 T는 컨스탄트 블럭을 사용을 해서 상수 10으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를 모델링하면 시뮬레이션 시작부터 종료까지 10이라는 고정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회전 속도에 대한 댐핑 계수가 회전 속도에 곱해져서 반력 토크로 작용하는 걸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각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속도 시그널을 끌어다가 세타 도트를 끌어다가 입력의 특정 값을 곱해서 출력하는 이제 개인 블럭과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게 개인 값이 곱해져서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댐핑 계수 값을 알고 있어도 상수로 모델링 하기보다는 변수로 모델링 하는 게 편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로 모델링을 했는데, 상수로 모델링을 하면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모델에 들어가서 블럭 값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동일한 댐핑 계수 KD가 모델에서 10번 쓰인다고 하면은 댐핑 계수 한 번이 바뀔 때마다 10번 다 수정을 해야겠죠. 이런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값들은 상수가 아닌 이제 변수 값을 참조하도록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데요. 저희가 KD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KD에 대해 어느 곳에서 정의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KD는 이제 베이스 워크스페이스, 모델 워크스페이스 둘 중에 하나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고를 수가, 저희가 그 KD를 지금 정의를 하고 값은 5로 어디에 정의를 할지를 고르고 있는데, 만약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정의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아닌 다른 시뮬링크 파일에서도 이 값을 참조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워크스페이스에서 쓰게 되면은 이 시뮬링크 파일에서만 참조해서 쓸 수 있고 다른 시뮬링크 파일에서는 참조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만들면은 이렇게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에러가 안 납니다. 네, 반력 토크를 반영한 알짜 토크를 관성 모먼트로 나누어서 각가속도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관성 모먼트의 역수를 개인 값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쉽게 개인 블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블럭을 쓸지 이름을 알고 계시면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드롭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검색을 통해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j2의 1 썼고요. 이 j에 대해서도 정의를 저희는 8.6으로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정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본인 혹은 다른 엔지니어가 봤을 때 이 모델이 어떤 수식을 모델링 했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 지배 방정식을 위에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주석이기 때문에 텍스트 그냥 주석이고 실제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런 주석을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C나 다른 텍스트로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주석을 넣게 되면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각도와 각속도에 저희는 시그널, 그 시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스코프라는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코프라는 블럭에 입력되는 시그널이 입력되면은 그 입력되는 시그널의 시간에 따른 이제 값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각도와 그리고 각속도 둘 다 보기 위해 둘 다에 연결을 해줬고요. 시뮬레이션을 이 시뮬링크 세상에서 몇 초 동안 시뮬레이션 할지, 이거 이제 벽시계와는 다른데요. 네, 몇 초 동안 시뮬레이션 할지 모델을 저희는 10초 동안 시뮬레이션 한다고 여기 스탑 타임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시뮬레이션 상의 시계가 10초가 돌면 시뮬레이션이 멈추게 되고요. 그러면 스코프에 이 10초 동안의 결과가 찍혀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결과를 한번 보고 이 지배 방정식에 담겨있던 물리적인 현상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값은 각도의 결과이고 밑에 보이시는 값은 이제 각속도의 결과인데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수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댐핑 계수가 곱해져서 작용하는 반력이 커지는 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력 토크가 일정하면은 반력만 계속 커져서 알짜 토크는 점점 0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하속도는 물리적으로 0이 돼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각하속도는 0이어도 각속도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각도는 계속해서 무한하게 이제 증가하는 게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일 것이고요.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 그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널이 모터에 의해서 외부에서 토크를 가해주면은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를 저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토크를 역방향으로 주게 되면은 같은 크기지만 이제 방향만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타당하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각도 그래프가 이 방향만 바꿔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패널만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잘 읽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패널만 여러 개 있다, 그럼 이걸 복붙하면은 굉장히 보기에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가독성을 위해 이러한 모듈들을 이제 하나의 블럭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를 서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브 시스템은 패널을 모델링 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패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이름도 예제에 맞게 이제 포지션과 각도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입력은 토크, 여기 포지션, 그리고 벨로시티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포트의 입출력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 시그널 데이터를 땡겨와서 쓸 때도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포지션과 벨로시티를 똑같이 모델링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모델링할 그 모터의 지배방 형식이 있는데요. 이 모터의 지배방 형식이 이럴 때 이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좀 빠르게 넘어가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큰 틀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패널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가해주는 토크가 있었고, 모터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회로에서는 마치 힘에 해당하는 전압 V가 있습니다. 패널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항력이 강해졌었죠. 그리고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비례하는 전압의 강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항이고요. 마지막 항은 이제 패널에는 없던 건데, 회로의 경우에는 회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시뮬링크를 모델링 하는 기법은 아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적분기 쓰고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외부 전압, 밑으로 빼주는 게 전압 강화 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가해지는 일정한 상승 V에 각속도 시그널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개수를 곱해서 빼줬고, 회로 저항도 이제 빼주면 알짜 전압이 나옵니다. 적분기를 쓰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짜 전압을 전류의 변화에 대해 정기적 관성의 인덕선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전류의 미분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류의 미분값을 적분기에 입력하면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토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크는 그 전류에다가 상수를 그냥 개인값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드린 이 모델링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수행을 한 영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잘 돌아가는지 외부의 전압 1V를 일정하게 상수 블록을 통해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니 패널이 1V만 줘도 잘 돌아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1단계인 피지컬 시스템 모델링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어기 설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해 위치와 이제 패널 위치의 그 차이 각도가 오차가 됩니다. 현재 패널이 여기 있고 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각도의 그 차이가 이제 오차가 되는데요. 이 오차를 0에 가깝게 최소화를 하면은 지금 이게 계속 오차가 이제 있죠. 모든 시간의 발정이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오차라는 게 아니고 이 둘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에러 값이 계속해서 0보다 큰데, 이거를 모든 시간에 최대한 0으로 낮추면은 이렇게 패널이 계속해서 해를 따라가도록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제어기를 짤 때 아까 보셨던 그 오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패널의 위치는 이 모델에서는 이 시그널 포지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연산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새로 구할 필요 없이 이거를 땡겨와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상수로 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제어기를 통해서 그 전압을 계속해서 현재 해 위치와 오차를 반영해서 가해주는 전압의 크기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상수로 된 거는 지웠고요. 네, 해 위치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인 각도값이 들어와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은 제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 레퍼런스 지령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텝 인풋으로 인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 값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됐을 때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선 포지션이고요. 이거를 목표 값과 현재 값을 빼야겠죠. 그래야 오차를 구하니까 선 블럭에서 부호를 조정을 해서 두 값을 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방금 보신 선 블럭이 여러분들 제어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자주 보셨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포지션 값을 끌어다가 그냥 빼주기만 하면은 이 목표와 현재 값의 오차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 에러를 가지고 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제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어기의 연산 방식이 이제 제어 기법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 제어 기법으로 아주 전통적인 제어 기법인 이제 PID 제어 기법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제어는 다 이 PID 셋의 조합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원래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구현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블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PID 컨트롤러 블럭입니다. 저희는 굳이 이거를 PID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져와다가 쓸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D게인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D게인은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변화가 너무 빨랐을 때 그거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의 미분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D게인인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기 때문에 P게인과 이제 I게인만 살려서 PI 제어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어기를 정했으면은 이 제어의 게인 값을 정해야겠죠. 이 게인을 정하는 것도 원래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그 작업임을 이미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는 튜닝을 하지 않지만 여기 보이시는 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시뮬링크의 강력한 기능 그리고 아주 많이 쓰이는 기능인 제어기 게인 오토 튜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튜닝을 사용하게 되면 시뮬링크가 뒷단에 이제 모터와 패널을 여기 보이시는 아까 여기 모터와 패널에 이 블럭을 선형화를 해서 전달 함수를 얻어내고요. 제어기를 포함한 페루프 전달 함수는 이제 개인 값만을 미지수로 하는 선형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 시스템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페루프 전달 함수가 요구되는 응답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제 개인 값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으로 얻어내게 되면은 원하는 응답 성능을 내게 해주는 개인 값이 매뉴얼하게 시행착오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잘 됐던 값을 240과 180을 대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PI 제어기를 썼을 때 극단적인 선 포지션을 과연 패널이 정말 잘 따라가는지를 두 그래프를 한 스코프에 입력을 시켜서 겹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결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단 레전드를 켜게 되고요. 레전드를 켜서 범례를 켜시고 가시적으로도 이제 점선과 실선 등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제 지령 시그널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오버슈팅이 설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텐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튜닝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목표 오버슈트를 입력하면은 그거를 충족하도록 하는 개인 값을 선정해 주도록 오토 튜닝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제어기를 간략하게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은 통합 시스템이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선 포지션 값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이제 스텝 인풋으로 들어왔지만 뭐 태양이 갑자기 그렇게 확 꺾지는 않으니까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계측이 됐던 값을 저희는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태양의 포지션 값을 로깅한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가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각도를 하나하나 다 시간에 따른 로깅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그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값을 아까 보셨던 그 스텝 인풋의 선 포지션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끌고 오냐? 뭐 끌고 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일단 import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 전체 모델의 외부에서부터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이 상태로 돌리면 그냥 이제 디폴트로 0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import 블럭으로 들어오는 값에 어떤 값을 넣을지를 설정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아까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됐던 선 포지션과 그리고 시간 값을 이제 그대로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기능을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거를 이제 그 활성화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 타임과 선 포지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에 따른 선 포지션 값이 이 인풋 블럭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번에는 10초가 아니라 훨씬 더 길게 아까 그 로깅 됐던 시간만큼을 하면은 15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겹쳐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겹쳐 보여서 오차가 없어 보이는데 뭐 확대해보면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 실선으로 된 선 포지션을 파란색 점선으로 된 패널이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잘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실제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해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면서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링 과정에 대해 예제와 함께 맛보기를 했으니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방금까지 예제에서 본 거는 굉장히 맛보기와 같은 좀 아주 간단한 시범입니다. 실제 양산 개발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실제 양산 개발에서는 아까 했던 작업에 추가로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모델링을 일단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도 좀 더 할 게 많은데요. 모델링 시작하기 전에는 스테이크홀더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을 줄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구체적인 스펙을 설계를 해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이제 요구사항, 설계 스펙이 정해졌다면은 그거를 이제 모델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물리 모델과 제어기 모델을 둘 다 아까 모델링 했었는데요. 이제 물리 모델을 단순하게 정말 최소한으로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모델링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더 정밀도가 높이려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수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수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공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심스케이프라는 물리 모델링 툴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배 방정식을 저희가 직접 모델링을 했었는데 심스케이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인 부품을 모사하는 블럭들을 실제 시스템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긴 물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방정식이 자동으로 유도되고 연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전기 회로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보는 그 전기 회로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회로를 심스케이프로 모델링을 하시면 그 회로에 작용이 되는 그 물리적인 지배 방정식이 자동으로 유도가 되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제어기도 아까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PI 제어기 블럭 딱 하나 썼는데요. 실제 활용되는 제어기는 사실 상태에 따라서 상태를 천일을 하면서 좀 더 복잡한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런 PI 제어기 하나로는 부족하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머신을 구현을 하는 스테이트 플로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 코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코드를 작성하는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걸 실제 양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를 자동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요구사항, 그리고 모델, 그리고 코드 셋 간에 디지털 스레드가 이렇게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 검증 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이제 요구사항 어느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지 바로 추적이 가능해지고요. 반대로 요구사항이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모델과 코드가 수정돼야 되는지도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성을 잘 부여해 놓으면은 모델과 코드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과 이제 개선, 검증과 그리고 개선을 할 때 있어서 이터레이션을 훨씬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고정밀도 물리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고정밀도 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기능 중 하나인 파라미터 추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 추정은 그레이박스 모델에 대해 적용을 하는 기법인데요.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레이박스 기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식 기반의 물리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화이트박스, 그레이박스, 블랙박스 이렇게 있는데요. 화이트박스는 어떤 수식을 써야 할지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수식에 들어갈 파라미터까지 알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레이박스는 수식은 알고 있지만 개수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이고 블랙박스는 개수와 같은 파라미터를 모르고 수식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추정법은 수식은 알고 있고 개수와 같은 파라미터만 모르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레이박스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모델에는 모터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적 모터가 어떻게 모델링인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의 틀은 다 이미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시그널이 이제 포지션 지령으로 들어오는 값이고요. 왼쪽 시그널과 같은 포지션 지령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포지션 값이 실제로 측정이 됐던 물리적인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측정됐던 값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실제 물리적인 모터가 있는데 저희 목표는 실제 물리적인 모터를 모사한 이 시뮬크 모델이 실제 시험에 사용이 됐던 왼쪽과 같은 포지션 지령을 입력받았을 때 오른쪽과 같이 실제 모터의 응답과 최대한 비슷하게 응답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모델이 과연 얼마나 잘 응답하고 있는지 확인을 일단 먼저 해봐야겠죠. 해보면요. 네, 왼쪽에 이제 입력값을 아까와 그 실제 모터와 똑같이 동일한 입력을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의 이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터의 응답과 전혀 비슷하지 못하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작업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두 응답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제 물리 시스템에 가해졌던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델의 응답 목표인 실제 물리 시스템의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도구, 툴, 프로그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모르고서는 파라미터 튜닝을 이 프로그램이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응답을 맞출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튜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정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튜닝을 하지 않고 현재 설정된 값이 그냥 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뢰도가 높은 파라미터가 있다면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튜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1번, 2번 한 후에 그냥 마지막으로 수정하기 버튼 딱 누르면 끝이고요. 자, 그럼 한번 이 세 가지 스텝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파라미터 튜너 앱을 키는 거죠. 튜너 앱을 실행할 때는 여기 시뮬링크 상단에 앱스라는 탭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라는 이제 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제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작업인 실제 시험에 사용됐던 입력과 모델이 응답해야 하는 목표 응답을 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델의 출력 시그널, 그 포지션 L, 여기 지금 모델의 포지션 L의 목표가 되는 값, 저희에게는 실제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포지션 시그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정답지겠죠. 그 다음에는 모델의 입력 시그널에 들어갈 값,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 사용됐던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단 현재 얼마나 이 모델이 잘 시험을 보고 있는지 그 결과를 먼저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는 좀 처참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응답을 맞출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얘를 더 성능을 좋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해지는 토크에 반력으로 작용하는 토크에 영향을 주는 이 개수만을 튜닝할 겁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 모멘트 같이 그런 값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튜닝을 하지 않고 고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자부서, 그래서 이제 B 값을 여기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력 토크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상수고요. 이때 그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에스티메이션 범위를 설정을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데요. 이 범위를 설정해주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범위를 너무 크게 설정해주면 일단 첫 번째로 그 큰 범위에서 다 한 번씩 대입을 해보면서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내에서 뭐 다양한 값들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두 번째로는 오랜 연산 시간 끝에 뭔가 값이 도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값이 정답이 아닌 비현실적인 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값의 특징은 이제 오로지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특정한 한 시험에 대해서만 성적이 좋은 그런 값이지, 실제 물리적인 모터와 비슷한 응답을 특정한 경우만 하고 이게 아닌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실제 모터처럼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범위를 최대한 이제 타당한 범위로 타당하면서 동시에 이제 좁은 범위로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텝은 그냥 추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설정 다 하시고 여기 에스티메이트 누르시면은 모델의 응답이 이제 측정된 응답처럼 나오도록 계속해서 이제 튜닝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네, 보이시면은 이제 튜닝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중 오른쪽 값이 튜닝된 변수의 값이고요. 이 가운데 값이 튜닝의 결과, 즉 목표치인 이 파란색 응답에 대해서 모델의 응답인 주황색이 피팅이 돼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네, 지금 여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그 일치성을 보이면은 완료를 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대로 잘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추정한 파라미터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오는 응답이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파란색처럼 나오는 게 목표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개선된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하지 않았지만 추정이 된 파라미터 값을 이 툴이 알려주고요. 그 툴을 전문가가 보고 과연 이게 현실적인 값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기능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드 생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에 앞서 아까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탑재되는 만약 실제였다면 이제 어떤 제어가 있는지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태양열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을 때는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송전탑수로 전력을 보내고도 에너지가 남을 겁니다. 그 남는 시스템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발전되는 게 송전탑과 이 저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구름이 껴서 해가 약해지면은 발전되는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만약에 너무 줄어들어서 이 발전 그 송전탑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전력을 얘가 공급해주지 못한다면은 실제 이거를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아까 저장해놨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누가 하냐?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제어기가 해줘야 되고요. 저희는 이런 제어기에 탑재되는 코드를 직접 모델링하고 코드 생성을 해서 여기다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뮬링크에서 그런 알고리즘 모델링이 완성이 됐다면 코드 생성 및 배포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기 코드가 이제 배포가 될 하드웨어가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USB 선으로 연결됐으면 이게 어떤 하드웨어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아두이노를 연결한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선택을 하고 그냥 빌드 앤 디플로이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배포가 되고 저희는 빌드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포까지 하고 싶으면 빌드 앤 디플로이를 아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이 되고 그 코드가 자동으로 이제 배포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 생성하면은 코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 코드가 어떤 코드가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매트릭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시뮬링크 모델이 이렇게 제어기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델링을 잘 했다면 동작을 잘 해서 에너지 분배를 잘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뮬링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시작을 해서 태양열 발전기를 제어하는 예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모델 가독성 향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 이제 시뮬링크를 활용한 모델 기반 설계가 실제 산업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쓰였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이제 산업군과 기능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 3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궁금하시면 제 홈페이지 유저 스토리에서 전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례는 미국의 나사에서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나사에서는 마하 10의 속도를 비행하는 제트기 X-43A의 제어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SWORKs의 툴을 사용해서 모델 설계, 코드 생성, 검증을 하였고요. 이때 검증이 잘 됐기 때문에 첫 시도에서 오토파일럿이 정상 작동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나사는 이 과정에서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전투기나 비행기, 우주선 등에 탑재가 돼서도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는 것이 모델 기반 설계의 신뢰성을 굉장히 잘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공업계의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헬리콥터 제어기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항공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DO178을 준수해야 하는 제어를 설계할 때 MBD를 통해 코드 생성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DO178 인증 과정 일부를 자동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함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변경은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가 개입이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닛산에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블록셋을 사용해서 엔진을 모델링 했고요. 이를 다양한 시험을 하는데 다시 사용함으로써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사례를 통해서 모델 기반 설계를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면 제어기와 물리 모델 모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에 매스웍스 기술 컨퍼런스인 매틀랩 엑스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선두주자 엔지니어 분들께서 모여서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의 질문에 앞서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제어기를 텍스트 기반의 핸드코드가 아닌 그래픽화란 시뮬링크로 개발할 때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한 디버깅 기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MBD 자세히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을 할 때 현재 어느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즉 이 모델이 동작하는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훨씬 더 확인하기가 쉽고요. 또한 복잡한 알고리즘, 특히 이런 상태 천이 알고리즘을 텍스트 코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가독성이 훨씬 개선된다는 장점이 이제 많은 유저분들에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핸드코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모델로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핸드코드를 잘 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남이 짜놓은 핸드코드를 수정한다. 그래서 양산까지 한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시뮬링크로 개발하시다면 가독성이라든지 유지보수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지보수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의 질문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시뮬링크 도입 전에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나 필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주영선 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정답이 한 개의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NVIDIA의 워크플로우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그 코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검증하는 이 검증 과정까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어댑트 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어댑트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도 한 번에 NVIDIA를 통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시뮬링크로 간단한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적인 성능을 미리 확인하는 걸로 시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뮬링크 도입을 어느 레벨까지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어떤 질문을. 네. 모델 기반 설계가 기존의 전통 방식 개발 방식과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모델 기반 설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뭐 아까 중복된 내용 같죠? 예. 네, 뭐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더 이제 직접 배포하기 전에 데스크탑 환경에서 가시화가 잘 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시뮬레이션 할 때 만들었던 모델이 시뮬레이션으로 끝나고 다시 텍스트 핸드코드를 짜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코드 생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시뮬링크에서 시스템 모델링 시 실제 시스템의 동작을 어떻게 정확히 반영할 수 있나요? 네. 여연동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거는 뭐 시뮬링크의 몫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얼만큼 그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에 적용되는 지방 형식을 잘 모델링 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실제 그 물리적인 시스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지방점을 잘 모르는 상황에는 사실 대부분 경우는 그러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수식을 직접 모델링 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되는 물리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는 심스케이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물리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자동차로 치면은 다이나믹스 해석하는 카심이나 카메이커 같은 툴이 있죠. 그 툴에 있는 그 툴에서 제공하는 그 DLL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뮬링크로 임포트를 해와서 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수식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카심이나 카메이커 같은 데서는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대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면은 시뮬링크 내에서 직접 수식을 모델링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범위로는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이쪽에 좀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요 경쟁 제품이나 솔루션은 무엇이고 경쟁 대비 차별화된 장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 엔비디 내에서는 사실 가장 크게 경쟁을 하는 뭐 제품이라고 하면 NCS 스케이드가 있겠죠. 근데 일단 시뮬링크가 가지는 차별된 장점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사실 엔비디 내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엔비디를 도입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핸드 코딩을 할지 이게 저희에게는 가장 이제 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그 자동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고객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거를 해결하는 사실 처음에 불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나 이런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이 자동 코드 생성을 믿을 수가 없어. 코드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큰일 나는 뭐 비행기, 전투기, 우주선 이런데 자동 코드 생성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 통해 이제 고객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고요. 사실 이 질문은 마치 내가 C 코드를 아무리 잘 짰어도 C 코드로부터 소스 코드로부터 오브젝트 코드로 이제 변화를 해주는 생성을 하는 컴파일러를 이제 어떻게 믿냐라는 질문과도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컴파일러가 그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컴파일러가 생성한 오브젝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다 한 다음에야 이제 그 배포를 하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시뮬링크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했으면 그 소스 코드를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가 정말 배포됐을 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코드 생성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 누가 작성을 했냐, 뭐 사람이 작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코드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고 실제로 그 결과물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잘 했냐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코드 생성기 인베디드 코더가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믿으세요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향은 그 모든 테스트 케이스, 모든 패스를 커버하는 그 커버리지 100%의 테스트 케이스로 모델과 코드가 동일하게 동작한다면 거기서 모든 경우에 모델과 코드가 동일하게 동작함을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시뮬링크 테스트를 쓰신다면 컨피그레이션만 변경해서 자동으로 백투백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모델 기반 설계에서 하드웨어와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시뮬링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MCU에 대해서 통합을 지원하는 가장 저희 좋은 솔루션은 서포트 패키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MCU에 대해서 서포트 패키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포트 패키지의 지원의 대상이 되는 MCU에 대해서는 그 코드를 배포를 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그 랩탑과 그리고 그 프로세서가 통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통신 인터페이스를 직접 짜실 필요 없이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 그리고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이 이미 블럭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럭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드웨어와 랩탑 사이에 통신을 하는 그런 통합 과정을 훨씬 더 이미 만들어진 환경을 사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OS가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그 핵심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핵심 코어, 이 어플리케이션 쪽을 모델을 생성해 가지고 코드를 생성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C 코드를 그냥 이용하시고 가운데 수정이 많이
발생하는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코드를 생성해서 기존의 코드와 같이 머지해가지고 컴파일하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로 또 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죠. 추가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 좀 드려볼까요?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 기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답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솔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솔버 중에서 어떤 솔버를 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이제 예민한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타임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어기 설계할 때는 디스크리트 솔버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플랜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솔버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둘 사이에는 레이트 트랜지션 등으로 그 전환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원균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시뮬링크를 활용한 모델 기반 설계에서 개발 초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드웨어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힐 테스트, 실 테스트 검증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링크 기능을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힐 테스트에서 가장 큰 도전적인 과제는 배포를 하고 실제로 통신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힐 테스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플랜트 모델은 그 타겟 머신, 리얼타임 타겟 머신, 뭐 스피드 고트나 뭐 디스페이스 이런 데 올라가게 되고, 제어기는 실제 이제 배포가 그 프로세서로 되게 돼서 이 RT 머신하고 그리고 제어기 사이에 통신을 하는 그 테스트일 텐데요. 일단 이걸 배포를 하는 작업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있고, 둘이 통신하는 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 그 시뮬링크에서는 시뮬링크 모델로부터 배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서포트 패키지 등을 통해서 잘 되고 있고요. 인터페이싱도 저희 리얼타임 관련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RT 머신과 그리고 그 실제 MCU 간의 통신을 훨씬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검증에 있어서는 이걸 자동화하는 과정이 가장 큰 도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을 통해 이 코드와 모델이 동일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더 빠르게 하고, 사람이 하기보다 자동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뮬링크 가장 효과적인 거는 시뮬링크 테스트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검증 자동화, 심지어 이 백투백 테스트라고 해서 그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보여주는지까지 그것까지 같이 그냥 자동화해서 그 오차까지 확인해주는 기능이 이런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 시뮬링크 테스트라는 툴박스를 사용하시면 네네. 이퀴벌런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나에 모델로 한번 실행이 되고 코드로 한번 실행이 돼서 그 값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툴박스를 쓰시면 컨피그레이션만 조절하시면 쉽게 백투백 테스트, 실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모델 기반 설계를 적용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비교를 하여 팀 협업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시뮬링크의 어떤 기능이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직접 개발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팀 협업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가장 큰 전통적인 변화는 이 소통 수단이 뭐 과거에는 뭐 워드, 프레젠테이션, 코드 이렇게 사양서 다양했다면 그게 거의 다 모델 하나로 통일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협업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유지 보수를 할 때도 기타 최대한 다른 문서를 사용하기보다는 모델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는 게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하고, 팀 간의 소통을 할 때도 의사소통의 오류를 많이 해결해 줍니다. 시뮬링크 어떠한 기능이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냐라고 하면은 요구사항 만들고 요구사항과 모델 간 추적성 부여, 그리고 코드 생성, 그리고 코드 검증까지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시뮬링크라는 단일 플랫폼 내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이 그러한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면 저희 시뮬링크 기능에 레퍼런스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탑 모델 하나에 각각의 레퍼런스가 있고 그 레퍼런스 모델을 각각이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를 탑 모델에서 링크만 걸어주면 그쵸. 바로 통합이 돼버리는 이런
저희는 시뮬링크는 모듈러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핸드코드보다 그리고 시뮬링크 모델 하나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최적화된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익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주셨네요. 제어 시스템 개발 시 시뮬링크와 스테이트 플로우를 함께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각각의 좀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시뮬링크는 시간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뭐 타임스텝이 0.01초다 이러면 0.01초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는 시뮬링크를 쓰시는 게 맞고요. 스테이트 플로우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머물러 있는 상태, 예를 들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변속기의 변속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사이에서 1단, 1단은 출력이 계속 동일하게 나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상태가 천이 되는 그런 거를 모델링할 때는 스테이트 플로우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뭐 저도 실제로 석사 과정 때 이 변속하는 알고리즘 시뮬링크로 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런 걸 스테이트 플로우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정말 비전공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직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실행까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를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드 전환 같은 거 할 때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 요구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프로젝트에서 모델 기반 설계가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기능은 이제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엑셀이나 뭐 워드 이런 데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요구사항을 이제 시뮬링크 플랫폼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제 어느 그 추적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어느 모델을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디지털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요구사항이 수정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요구사항이 수정됐는지를 이렇게 노란색 느낌표로 이제 경고창까지 띄워주기 때문에 네, 그런 기능을 쓰시면은 훨씬 더 질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참 유효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뮬링크를 활용한 모델 기반 설계에 아까 뭐 사례 몇 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좀 뭐 말씀드릴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자동차와 그리고 국방 항공인 것 같고요. 아까 뭐 전투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주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이런 거를 이런 데 들어가는 제어기 개발할 때도 시뮬링크의 모델 기반 설계가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아니면 뭐 인버터나 컨버터 제어기를 개발할 때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실제 자동차 사례는 네. 많이 그쵸. 저희 양산 사례가 요즘 상당히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 패러다임이 전환을 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Q&A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